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 번 들려드린 것 같은데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시기에 제가 그냥 개의 승낙을 했는데요. 보통 저희 문학관에 오시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눠 드리는데 오늘은 그 영상과 동시에 아마 나갈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4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시대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보리색 양복을 입으시고 보타이를 매신 그런 독특한 모습 때문에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게는 좀 슬픈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북경감으로 마지막으로 압송되실 때 저희 어머니는 17번이라는 옥살에 뒷바라지 하시느라 경황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저를 미처 데려가지 못하고 항상 어머니가 면회를 가시면 저를 이제 이웃에 사시는 저희 조보뻘 되시는 할아버지께 맡기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학歴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동아일보도 출입 기자로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뭐 정세에 대가 좀 빨리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동대문 경찰서로 아버지를 맞으러 가셨고 할아버지와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셨대요. 아마 일본이 이게 막바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육사와 이제 부녀 상복이 마지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중간쯤 지금은 뭐 북경을 가려면 비행기 함선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주 혼란기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기차를 활용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여러 번 또 검문도 걸리고 이래서 많이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역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오셨는데 포송줄에 꽁꽁 묶여 있었고 용수를 쓰고 계셨어요. 3살 난 딸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랍고 보지 못한 모습에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짧은데 저희 어머니가 78세까지 저랑 같이 계시기 때문에 늘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팔을 베고 누워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가 많이 들려주셨어요. 이해 뜻도 모르고 그냥 들었고요. 나중에는 제가 조금 자랐을 때, 철이 들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저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마다치 않고 열심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형제분의 우위에 있는 모습 또 저희 할머니의 독특한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지금은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문학관에 1년에 한 4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은 아마 올해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새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도 뭐 900명씩 이렇게 다녀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 많은 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제가 듣기 싫어한다고 들려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고인이 되셨지만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원체 성품이 깔끔하셔서 자리 밑에 바지를 깔지 않으면 주무시지 않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옛날엔 세탁소가 없었어. 저희 아버지가 원체 성품이 깔끔하시니까 항상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꼭 바지를 손질을 해서 따뜻한 아랫목에다 바르게 잡고 깔고 주무시고 나면 세탁한 것만큼 깔끔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셔서 저는 어릴 때 정말 그럴까 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바지를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세탁소 갔다 온 만큼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문인들이 좀 약주를 즐겨 하시는 편이잖아요. 늦게 오셔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한 점이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날에 있었던 준약 대목들은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아침에 정사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며 저희 아버지가 늘 아침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일어나시면 대개 선생님은 활인신방을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는 활인신방도 어떤 것인가도 몰랐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부터는 그 태계 선생님은 저희 집안 어른이시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14대서니까 그래 할아버지가 하신 걸 아마 익히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중간에 고문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그 폐가 아주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금강산 그 화린신방과 할인신방을 해서 심신의 단련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저희 아버지는 깔끔하게 옛날에 어른들이 남자분들이 그 덕하라를 하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대요. 그럴 때는 하얀 덕하라를 꼭 하나를 착용하고 나가실 때는 소장 한 장은 소장을 하고 나가실 정도로 그렇게 깔끔한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너무 일찍 아버지를 얘기하면 아버지 성품에 대한 걸 너무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아버지 육형제분이 큰아버지는 한양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둘째시고 셋째는 서해 가세요. 그리고 넷째는 그 문학평론 아까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문학평론가였고 여천 선생님이고 다섯째가 조선일보 인천지국장을 하셨고 조봉원 선생님 비서관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여섯째는 화가였어요. 그리고 육형제가 좀 다양한 장르를 가진 그 문화적인 그런 게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항상 너희 집에 자란 거는 육형제가 화목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항상 몰려다니기를 좋아하셔서 경북 일대에서는 형이 있는 곳에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는 곳에 형이 있다는 그런 일화가 남을 정도였고 또 시에나 이렇게 함께 육형제 갔다 오시면 서로 그날 저녁 술을 한 잔씩 나누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오늘 몇째 동생이 장군이었다고 어떻게 그런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냐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또 동생들은 아니라고 형님 작품이 더 좋았다고 서로 칭찬하는 모습이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다가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로 화목한 형제들이구나. 내가 이런 화목한 가정 결혼한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늘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랑 결혼해서 평생을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니까 손수 이제 살림을 끓여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저희 어머니 직업이 한 12가지가 됐을 것 같아요. 하숙 생활에서부터 또 뭐 바느질, 삭바느질을 또 하고 미국상도 하고 뭐 건물 등등 또 6.25 전에는 군수품도 좀 취급하셨고요. 또 냉면은 또 뽑아가지고 판매를 하셨고 이럴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기억하는 그런 분인데도 평생을 저는 어머니께 감사한 것이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불평을 해보신 적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신 일이 너무나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도 고문도 당하셨대요. 왜냐하면은 독립운동을 하면은 저희 그 형사들이 저희 아버지가 늘 요 시찰 인물이었기에 항상 집에서 찍어 저도 순사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항상 마루에 이래 보면은 그 모자를 쓰고 곤봉을 메고 저희 돌담 위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일본 형사가 외경이 오면은 저희 어머니께 당신이 남편이 어디 갔느냐고 찾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왜 모르냐고 당신의 남편이 간 곳을 왜 모르냐고 아주 다그쳐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나는 소박을 당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보름 만에 저희 아버지가 체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었는데 이제 죽을 거려서 이제 갔더니 면회를 갔더니 그 형사가 딱 마침 들어가는 데서 만나서 당신이 사람이 왜 왔느냐고 소박대기가 왜 왔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희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남편이 아무리 소박을 맞아도 남편의 공경이 빠졌을 땐 찾아오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위에 언니를 가졌을 때인데 막 바른말 하라고 아버지에 대한 걸 물으면서 바른말 하라고 그 의자를 치고 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내가 너희 천황에게 고발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내 몸이 그 아기를 가진 인부다고. 근데 그 원래 일본 법에도 인부가 되면 때리지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졌더니 미안했다고 형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도 고통이 좀 많았었는데 저희 그 어머니는 고생이다 생각 안 하시고 항상 그 아버지 일이 너무나 맞는 일을 옳은 길로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늘 아버지를 평하시기를 이렇게 평하셨대요. 형제 중에 둘째가 들어오면 원체 성품이 초강맹렬해서 얻기 시험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릴 때는 저는 그냥 모르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얼마나 강인하고 무서운 분이면 아들이 들어오는데 그 얻기 시험해질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강인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시신을 거둬주신 이병희 선생님을 6.25 때는 저희 집에 피난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은인이다 해서 옛날에는 6.25 때는 방 한 칸 내주기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은 큰 방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선생님한테 뭐 물어볼 자격이 되지도 않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되고 나서 선생님을 만나 뵀을 때 제가 이제 종종 찾아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성품이 어떠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 아버지는 육사선생은 굉장히 따사로운 분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만약에 육사선생이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 감옥의 고원이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야기가 이병희 선생님이 14살 때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결혼도 미혼 전에 갔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가셨는데 일본에도 처녀가 결혼을 한다 하면은 가석방하는 제도가 있었대요. 근데 감옥에서 저희 아버지를 고문을 할 때는 하지만 일본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은근히 좀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병희 선생님을 신랑감을 감옥 안에서 구했대요. 그래서 병희를 내보내라.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내보내라. 또 병희 선생님이 저희 집 일가예요. 같은 진성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후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지면 제가 할머니고 병희 선생님은 조카뻘대예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을 아버지 은인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늘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꾸만 형이 그게 있는 사람이 있어 신랑감을 구해놓고 내보내라 해서 병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가출옥을 하게 됐는데 가출옥하고 남편 대사를 만나러 가려 그런 3일 만에 저희 아버지가 임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원래는 사상적인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해준대요. 돌아가셔도. 근데 이병희 선생을 찾아와서 육사가 돌아가셔서 운명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남편 만나려 그런 거 만사 팽개치고 감옥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강뚜껑을 이렇게 열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육사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눈을 감지 못했고 온 전신이 피수성이가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병희 스님은 우시면서 육사 이제 조국은 우리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가시라고 3번 눈을 쓸어내리더니 눈을 감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 아버지 계시지 않았으면 나도 같은 감옥의 고원이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날 돌아오면서 굉장히 제가 정말 나이 들수록 어른이 돼서도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저희 아버지가 매서운 분, 강인한 분만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 굉장히 따스러운 분이었구나. 그런 감명에 젖어서 안동을 내려와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면 할머니를 기억하게 하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 제사가 되면은
저랑 같이 계시다가 2달 전에 내려가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가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 할머니 제사는 봄 제사라서 평소에 즐기시는 음식을 구하려면 쉽지 않다. 아마 옛날엔 춘궁기도 있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면 저희들은 이제 하루 전에 내려가 보면은 제사상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들 가정이나 비슷비슷하시잖아요. 좀 가문마다 좀 틀리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꼭 소반에다가 작은 소반에다가 할머니가 즐겨 하시는 음식을 한 가지씩 넣고 평생을 그렇게 설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고등학교 때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는 친정엄마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희 할머니 같은 분은 이 세상 천지 안 계시다. 만약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너희 외할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지만 너희 할머니는 나의 배움의 스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외가집이 좀 괜찮게 사는 집이었는데 옛날엔 딸들을 공부를 시키면 팔자가 더 세진다 해서 가르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혼할 무렵에 겨우 한글 부채 읽을 정도 하고 오셨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사서성경이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책이 한 권 있는데 한 페이지는 할머니 추억 같은 글씨가 있나면 한 페이지는 저희 어머니 썼던 습작한 글씨가 있고요. 책을 이렇게 며느리들이 또 남겨주실 때는 꼭 이 책은 몇째 며느리에 간직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고 성품에 따라서 덕담 한마디씩 또 적어놓았고요. 저희 할머니가 가사를 아주 잘 쓰셔서 지금도 가사를 쓰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이제 오시면은 육사의 어머니 글은 아주 올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때는 문명자가 많아서 글 쓰는 사람이 많이 못 써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편지 도트를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그 사돈에게 보내는 편지, 뭐 제부에게 보내는 편지, 뭐 동생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 쓰는 법을 책자로 남겨놓고 가실 정도로 그러고 지금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형제분들이 글을 잘 쓰시는 게 아마 할머니 글솜씨를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가가 화원산 가족이기 때문에 외삼촌에서부터 다 의병대장이시고 다 외삼촌들 독립운동하는 그런 영향력도 컸지만 그래 우리 원천 마을에 28명이라는 독립수사가 태어나신 마을이에요. 저희 마을이. 그래서 그런 주의적인 그런 환경이 아버지를 강한 독립투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저희 삼촌들이 사이가 좋으신 게 제가 이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저는 외가 쪽으로 와가 있었어요. 영천의 오동이라는 동네에 와 있었는데 6살이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도시로 가자 해서 대구로 나오셨는데 그때서부터 저희 삼촌들은 한 달에 3번 4번 꼭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위로차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촌들이 오시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만 보면 그렇게 볼을 비비시면서 우시면서 우리 형님이 1년만 더 사셨으면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시면 우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엽서로 와요. 형수님 며칠 날 내려가겠습니다 하면은 6살이라도 저는 한글을 그때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는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쳐놨다. 삼촌이 오신다. 그런 하루 전날 저는 몰래 외갓집으로 숨어들곤 하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삼촌들은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술, 담배를 다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게 또 싫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싫다는 걸 저렇게 권할까 해서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는 술도 담배도 못하니까 삼촌들 좀 양보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삼촌들은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형수가 아니고 누님이야. 누나가 더 가까운가 보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술, 담배를 가르치셔서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저희 삼촌이 깨술이 세셨는데 술벗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다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삼촌들에게 저는 고맙다 감사하다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저희 넷째 삼촌과 셋째 삼촌이 월북을 하셨기 때문에 영의 몸이 돼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남겼고요.
그 문단에서 가장 갖고 오신 석조 선생님은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시화전 때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 오실 때 저를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장안의 신사였고 멋쟁이였다. 자존심이 대쪽 같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너희 아버지는 술을 밤새 나와 같이 마셔도 한 점의 흩어리 꼿꼿이 흩어지면 없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독립운동을 같이 하신 이정희 선생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아주 무기를 잘 다뤘다고 그러십니다. 한 분은 총을 5자루를 갖고 오되 권총을 갖고 오셔서 촛불을 다 끌어가게 해체가 조립하는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을 타고 달릴 때도 백발백중 명중하는 명사수였으며 변장술에 아주 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는 그때 독립운동하는 제가 5학년이니까 뭐 알겠어요. 독립운동하는 때도 변장술이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저는 요즘 굉장히 좀 행복하다고 할까요? 제가 2004년도 때 문학관이 아버지 100주년 행사로 문학관이 자그마한 문학관이 설립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 숙소도 8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숙소와 아주 많은 확장을 해가지고 보통 영상실이 저희들이 한 75석이 됐는데 겨우 좀 저희들이 넓혀가 100석이 됐었는데 지금은 100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200석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 동네가 아버지가 계셨으므로 인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어지고 지금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이 되면 완전히 개장이 되는 그런 게 지금 문학관만 우선단은 임시로 개장을 했는데 하루에 800명, 900명이 손님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 대신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셔서 70이 넘어서야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걸 약간 자랑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참 독특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저희 오빠도 있었고 언니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어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 홍역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태어난 저로서 집안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자녀가 없다 해서. 그랬는데 제가 태어난다니까 삼촌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우리 둘째 힘집이 경사가 났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좀 더 이름을 짓자 막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아니라고 내가 짓지 너희들이 왜 짓냐고 그러셨대요. 근데 100일이 될 때까지 이름을 주시지 않아서 각자 자기가 부르고자 하는 이름을 부르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100일 아침에 드디어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름을 주시면 좀 축복의 이름을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기름질 녹자에 안에 빗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기름이 아니 진다 하면 좀 이상한데 저희 아버지가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욕심 없이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간디 같은 부인이 되라 해서 주셨대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아버지가 제 이름을 주신 게 아버지가 살고 싶은 삶을 제게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